원주 치악산에는 생명협동교육관이 있습니다. 생명협동교육관은 사회적 경제의 근간이 된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의 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이를 교육하기 위한 그 시설입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위탁을 맡은 무의당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무의당의 생명협동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원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구활동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의 사회적 가치 증진 및 주민생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생명협동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협동교육관은 일반적인 교육관과 달리 게스트룸이라고 하는 숙소가 있습니다. 생명협동교육을 기숙형으로 하자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그 성당의 피정과 사찰의 템플스테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정은 가톨릭 신자들이 영성 생활에 필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쇄신을 위해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곳에서 묵상과 성찰, 기도 등 종교적 수련을 하는 일을 말하는 건데요. 이 피정이라고 하는 뜻은 피세 정념, 그러니까 세상을 피해서 고요함을 얻는다. 혹은 피속 추정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템플스테이, 즉 산사 체험은 한국의 전통 사찰에 머물면서 사찰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그 불교의 전통 문화와 수행, 정신을 체험해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생명협동교육관에서 기숙형 그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생명사상을 수련하고 협동조합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협동교육관이 치악산 자락의 자리를 잡게 된 이유로는 석경길에 있는 원주월 광장, 충렬사, 운곡 원천섬 묘역, 원주월 교육관과의 상관성에서 찾아져야 하는데요. 전통시대의 원충갑, 원천석, 김제갑, 원어와 같은 전통시대 인물들과 20세기의 원주의 생명사상가들, 무의당 장혜순이나 지학순 주교, 박경리 작가, 김지아 시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의미를 좀 곰곰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생명사상과 관련된 치악산 이야기, 그리고 궁의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치악산은 서쪽에 원주를 두고 동쪽에 횡성과 영월을 두면서 치악산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남북으로 거의 20km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거대한 산입니다. 치악산은 태백산맥의 오대산에서 갈라진 차령산맥줄기로 오대산과 치악산 사이에는 개방산이라든가 태기산 같은 아주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치악산은 적악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말로 이해를 해보면 치악산은 꿩산이고 적악산은 붉은 산이라고 하는 뜻이 돼서 꿩산이면서 붉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원주의 유명한 생명사상가인 장일순 선생은 치악산을 모월산이라고 불렀어요. 어미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치악산은 치악산, 적악산, 모월산 등 여러 산 이름을 갖고 있는 셈이죠. 근데 이 치악산이라고 하는 그 산 이름은 이 문헌자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삼국사기 궁예열전에 치악산 성남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꿩산, 즉 치악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던 명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붉은 산, 저각산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마도 이제 그 고구려가 평원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원주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사용한 이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꽁산과 붉은 산은 그 원주에서 사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꽁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지어졌을까? 즉 이제 과거 보러 가는 선비와 꽁이 짝지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국 한나라 시대 때 유향이라고 하는 인물이 설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보면 선비가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선물로 꽁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유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꽁을 가지고 왔느냐, 선비가. 이 꽁이 굉장히 맛이 있긴 하지만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빗대어서 선비 자신도 그 높은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인물이지만 길들이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제 꽁에 담았기 때문에 꽁산, 즉 치악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치악산 남쪽에 이제 상원사에서 벌어진 이제 그 과거 보러 가는 나그네와 꽁, 뱀 사이에 원수갑기, 또 그에 맞선 이제 은혜갑기라고 하는 이야기로 흥미를 더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 보러 가는 나그네가 꽁을 잡아먹으려는 그 구렁이를 돌팔매로 죽인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꽁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제 그 암구렁이가 그 나그네에게 복수해 나섰죠. 그래서 이제 그 칭칭 갖고 나서 이제 당신 살려고 하게 되면 상원사의 종을 울려라. 그렇게 하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새벽이 되다 보니까 상원사에서 종소리가 울렸다는 거죠. 그 종소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꽁이 목숨을 바쳐서 종을 울림으로써 이제 보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꽁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더해진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이야기학자들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뱀이 이제 그 상원사의 탐욕스러운 스님들이다, 탐욕스러운 신도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상원사의 종소리라고 하는 것이 탐욕스러웠던 스님들이나 신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비의 법입니다. 이렇게 그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치악산 불교 세력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제 탐욕스러운 마음을 고쳐서 성불하기를 바라는 원주, 횡성, 영월 민중들의 소망이 담긴 이름, 산 이름, 그것이 이제 아마도 치악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럴 때 꽁은 원주, 횡성, 영월의 민중들이 되는 그렇게 해석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꽁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겹쳐 있으면서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근한 그러한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산이죠. 치악산의 다른 이름은 이제 그 붉은 산이라고 하는 이름, 저각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해석하면 아마 10월 하순의 단풍의 아름다움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치악산, 즉 저각산하고 섬광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치악산 그 북쪽을 보면 이제 섬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섬강이라고 하는 강물의 한국말 이름은 이제 두꺼비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두꺼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달림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섬강은 달림강이 됩니다. 그러면 붉은 산은 당연히 햇님을 상징하게 되죠. 햇님산이 된다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제 고구려 벽화에 섬조고와 두꺼비의 역사성을 담고자 해서 붙여진 이름이므로 그 저각산, 그 붉은 산은
햇님산 혹은 이제 삼조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그 법천사 지광국사 스타피 상단부에도 그 달림과 햇님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들이 새겨져 있으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붉은 산은 그 햇님산을 뜻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그러한 그 신화를 뜻하는 그런 산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월산, 즉 어미달산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무기당 장일순 선생님이 그 이름 지은 건데요. 왜 그렇게 그 어미달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지었느냐 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가부장 사회의 대표인 아비의 시대를 보내고 이제 모든 사람을 안고 먹이는 어미의 시대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명의 시대로 넘어가자 라고 하는 뜻이 이제 반영된 그런 이름 짓기고요. 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 안내를 마다않는 달림과 같은 사회로 가자 라고 하는 뜻을 붙여서 이제 어미달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치악산은 이제 꽝산, 붉은산, 그리고 어미달산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이제 원주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한국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아마도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원주에서는 치악산 둘레길이 11코스가 만들어져서 그 굉장히 지금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생명협동교육관이 있는 데에서 출발을 해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운곡 원천성 묘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운곡 원천성 묘역에서 이제 그 치악산 둘레길 제1코스인 꽃밭머리길을 쭉 가다 따라 올라가다 보면 관음사라고 하는 절이 나오고요. 관음사의 절에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다 보면 고든치라고 하는 산 그 정상이 나오는데 이 고든치길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고든치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치악산을 가로지르는 가장 짧은 길, 곧바로 갈 수 있는 길 위에 있는 이제 고개라고 해서 고든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음사에서 이제 고든치로 올라서 거기서 이제 향로봉, 남대봉길로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금대리로 가는 길도 있고요. 영원산성을 거쳐서 금대리로 가는 길도 있고 또 이제 상원사를 지나서 성남사터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그러니까 능선을 따라서 그 영원산성을 거쳐서 금대리로 내려가거나 상원사를 지나서 이제 성남사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궁예라고 하는 인물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궁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김지아 시인께서 아주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해놓고 계십니다. 김지아 시인은 원주의 생명사상가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면 일단 이제 그 성남사 이야기를 해보면 치악산 그리고 이제 쭉 그 치악산에서 쭉 동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태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거기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봉황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치악산에서 이제 그 태화산까지 직선거리가 한 35km 정도 되고요. 또 이제 태화산에서 봉황산까지 직선거리로 한 22.5km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치악산 석담사라고 하는 이제 화엄사찰이 있고요. 거기서 쭉 올라가면 이제 태화산에 이제 궁예로 유명한 이제 세달사 터와 또 이련 스님이 화엄 10차례 하나로 꼽았던 원주 비마라사 터가 있고요. 또 이제 영주 부석사의 부석면의 부석사에서는 이제 또 다른 화엄 10차례 하나였던 부석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남사, 세달사, 비마라사, 부석사 이런 절들은 모두 신라의 유명 화엄중 사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산들이 산들을 끼고 있는데요.
그 산들 아래에는 반드시 이제 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치악산 위에 섬강도 있고, 또 이제 그 태기산에서 그 시작된 주천강, 또 오대산 남면에서 시작한 평창강이 있어서 그 두 강이 이제 만나서 그 영월읍까지, 그러니까 동강과 만나는 데까지 흐르는 강이 서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천강, 평창강, 동강, 서강은 모두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서쪽으로 흘렀다가 다시 이제 충주 쪽으로 해서 이제 남한강은 이제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그런 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들은 모두 사람들의 교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보면서 성남사, 세달사, 비마라사, 부석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중 이제 궁예가 어린 시절에 출간한 세달사라고 하는 절은 선달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선달은 서 있는 돌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입석과 같은 뜻입니다. 치악산에 입석사가 있다고 하는 것하고 이제 굉장히 관심이 끌어지는 그런 절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태화산 세달사에는 의상 큰 스님의 손자 제자인 신림 큰 스님이 머물렀던 절이고요. 또 9세기 경우에는 이제 신림 큰 스님의 제자인 지능 큰 스님이 머물렀던 곳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귀신론에 대해서 아주 강의를 잘 했던 바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두 이제 화엄 종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던 강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궁예가 10세기 인물이어서 두 스님과 서로 만날 인연은 없었겠지만, 어린 시절에서는 그 세달사의 화엄 종풍 속에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현 큰 스님은 그 신라의 유명 그 화엄종 사찰 10곳 가운데 한 곳으로서 영주 부석사와 함께 원주의 비마라사를 설정을 했는데요. 그 비마라사의 현재 지명은 이제 충북 단양군 영춘면입니다. 또 이제 그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화산 남서쪽 기슭에 있고요. 남한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는 강면을 끼고 있는 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명은 단양이었는데, 이게 왜 그 일현 스님은 원주로 표기했나, 이걸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광역행정구역이 되어 있어서 9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부검경과 부검부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단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의 비마라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유명한 화엄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궁예 이야기들 중에서 그 세달사에서 출간 그 궁예 스님이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곳을 이제 그 여행을 하고 그랬었겠죠. 그런데 젊은 시절 궁예가 남쪽 지방을 다니다가 영주 부석사에 걸려 있는 신라 왕의 초상화를 보고 칼을 뽑아 찢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부석사는 화엄종 사찰이고, 이제 부석사에는 이제 그 신라 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던데 칼을 뽑아서 찢어버렸다. 이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신라 왕실이 스스로의 후원자로 삼았던 부석사의 화엄 종풍에 궁예가 만족하지 못했음을 표현한 일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궁예가 군사를 일으킨 거병 장소로서 치악산 화엄 사찰이었던 성남사로 이제 잡았는데, 이렇게 잡았던 배경은 이제 그 화엄종과 그 양길 대장군과의 기왕의 인연을 넘어서 이제 화엄 불교에 대한 이제 새로운 해석이 필요했을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양길 그 농민군 대장군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영원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이제 영원산성의 그 능선을 따라 있었던 산성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그림이 이제 남문터에 복원된 산성 모습이고요.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남문지에 있었던 산성 복원 모습입니다. 이 영원산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이제 금대리로 올라가는 길이 가장 이제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궁예가 금대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원산성의 양길대장군을 이제 만날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김지하 시인의 표현 말씀에 의하면, 조사에 의하면 이 금대리라고 하는 것, 금터,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 생각을 해보면, 이 금은 금품 제도가 있었던 그런 곳, 그러니까 이 금품이라고 하는 거는 신라의 뭐 육두품, 골품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금대리에는 이미 북원경이었던 원주에 신라계 호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이 터로 올라갔던 것을 이제 궁예가 일주로 올라가서 양길대장군을 만나려고 했던 것을 이제 금대리를 거점으로 하고 있었던 원주 호족들이 방해를 해서 못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금대리 쪽의 지형지세들을, 지리적 이점들은 궁예가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나중에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는 것이 이제 영원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영원산성 쪽에서 이제 남대봉을 지나서 상원사를 거쳐서 내려오는 성남사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남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신림, 성황림보다 조금 이쪽에 있는 절터인데요. 오랫동안 이제 절 위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당시 강원대학교의 사학과 교수님이셨던 이제 신정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쪽을 이제 답사를 하러 오셨다가 절터라고 추정된 곳에서 이제 성남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이제 기와 조각을 발견해서 아마 이 지역이 성남사 지역이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성남사터가 되었습니다. 이 성남사터가 궁예가 거병,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동쪽 지역을 정벌하게 나간, 그래서 이제 몸을 일으켜서 국가를 세우게 된 그런 거점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런 궁예 이야기에 대해서 2018년도에 우주생명학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신 김지하 시인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라 경주태생의 화엄혁명과 궁예가 왜 원주 치악산에 온고한 양기를 찾아왔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화엄 개벽과 같은 큰 우주적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하게 되면 그 기초가 될 새 백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백성이 누구였느냐? 바로 치악산 영원산성의 양길 대장군이 거느린 3,000명이 그 백성이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3,000명 백성은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텃세를 안 하는 사람들, 호양부쟁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는데, 텃세를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분들이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텃세를 안 했느냐라고 하게 된 역사적 유래를 때가 보니까, 양길이 거느린 3,000명 백성들은 이제 중국의 동지 남력에 따라서, 그때가 이제 아마 고조선 시대였을 건데요. 그때 이제 동지 남력에 따라서 남한 예맥중 예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그 예족에 해당된 사람들이 이제 삼척의 두타산, 영월의 태화산, 그리고 원주 치악산과
신림, 봉양, 그리고 이제 백운산, 박달재 등에 이제 퍼져 살았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이제 입산, 산에 올라간 분들이 3,000분, 입야, 평지에 쭉 퍼쳐진 사람들이 이제 4,000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에 묘사된 대로 보게 되면, 호양부쟁한 사람들이었다. 즉,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텃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호생, 불살생하는 사람들이었다. 살리기를 좋아하고 살생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엄괴벽과 같은 큰 우주적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궁예로서는 영혼산성의 양길이 거느린 3,000명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예가 금대리 회론길을 거쳐서 이제 양길을 만나러 갔었는데,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금대리에 있었던 원주 호족, 신라의 골품 귀족들이었던 원주 호족의 방해 공작 때문에 금대리 회원길로 못 가고, 이제 신림으로 가서 입야 사천을 만나서 그분들 중에 3,5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동정에 나서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충분히 세백성을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후대에 이제 화엄괴벽과 같은 큰 우주적 대제국을 건설할 수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화엄괴벽을 할 수 있었던 큰 우주적 사고, 우주 생명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을 때, 이 시기에서는 이제 궁예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마치 생명협동 교육관의 역사적 유래를 찾을 때, 궁예의 화엄혁명, 화엄괴벽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김기하 시인께서 이제 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생명협동교육관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텃세를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뜻이 될 것 같고요. 또 살리기를 좋아하고 살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시고 살릴 수 있는, 모심과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다. 이러한 것을 치악산의 역사성에서 궁예의 이야기로부터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생명협동교육관은 날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치악산의 여러 역사성들과 결합을 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게 되면 생명협동교육관은 날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원주 시민들이 바라는 바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바고, 이제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명협동교육관이 치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유를 살펴보다 보니까 생명협동교육관이 보다 더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샘솟습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